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권의 한 축이죠.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단 야권의 수도권 선거연대라는 그림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오늘 이슈 탐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의사들의 집단 휴업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불편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더 큰 고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엿새간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쟁점은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입니다.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을 오늘 초대석에 모셔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요일별 코너 조감서상에서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보라마을 102번 송전탑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훑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정원 압수수색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가 관련해서 쏟아졌는데요. 예. 오늘 첫 선으로 꼽은 기사는 어떤 겁니까?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예.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만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굳이 참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가 이걸 보도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수층 유권자들로 하여금 김상곤은 박정희를 부정한다. 그러니 찍지 말라. 이런 정파적 그 의도를 담아서 이 기사를 실은 거 아니겠는가. 김상곤 전 교육감이 알아서 얘기했을 리는 없고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굳이 국립현충원에 가더라도 참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 독재 그리고 인권 침해, 민주주의 총체적 역진, 언론 탄압 말하자면은 그 과를 한두 개 꼽을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참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김상곤 전 교육감의 이런 태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이쪽도 가서 참배를 해야지. 이런 아주 전통적 정치인의 태도와는 또 차별돼 보입니다. 예. 근데 정치하려면 이렇게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됩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배할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분들의 얼과 또 결을 이어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누가 맞겠습니까만은 이건 정당 대표 혹은 당선자 이런 사람들이 꼭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들이 드글드글하거든요. 존경할 만한 분들도 있죠. 묘역 구분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일파 묘역, 독립지사 묘역 이렇게, 민주인사 묘역, 반민주인사 묘역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혼재돼 있습니다. 자, 여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박정희 묘역 참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힌 내용 주목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조작 논란, 증거 조작 논란이 아니죠. 증거 조작 확인과 관련한 파문, 관계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제목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국정원에 노란한 박근혜 정부 1년 이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하더니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어제 오후 5시쯤에 검찰은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들여보내서 이번 증거 조작에 연루된 대공 수사팀 직원 4명에서 5명의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 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아무래도 국정원이 이것도 증거 인멸 시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네티즌들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검찰이 들고 나온 그 압수물 박스 안에 신문지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요식행위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이죠.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검찰이 지난달 19일에 증거 조작 사건의 진상조사팀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건 또 그 사이에 국정원이 조작과 증거 은폐 시도를 했었죠. 그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보면요. 국정원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선 진상규명 후 대책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상규명부터 하자. 이건 사실 새누리당의 기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권에서 진상규명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잊혀지기를 바라는
또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때도 그랬죠.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했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1년은 국정원의 노란한 1년이라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는 거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고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거짓 해명까지 연발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이 번번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갉아먹고 부담만 지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못하지요.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왜냐? 그간 남재준 원장을 맹목적으로 신임해서 감싸기 급급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정작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비정상적 행태에는 눈을 감고 있으니 그의 말에 과연 진실성,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게다가 범죄 집단인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라. 사실상의 그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자, 그 이후에 국정원은 반성하고 개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증거 조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어제 발언에서도 논란이라고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 예. 이번에는 한겨레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7시간 뒤에 국정원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말이죠. 자, 한겨레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이 사전 교감을 한 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책임져야 할지 조율이 끝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청와대, 국정원, 검찰 어제 그 압수수색 과정, 이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겠는가. 한겨레는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 검찰 지난달 14일에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은 국정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머뭇거렸습니다. 검찰은 섣부른 압수수색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들어 놓으면서 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미진했거든요. 자,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국정원과 충돌하면서 이후 사사건건 국정원의 방해를 받았던 경험, 그 트라우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앞에만 서면 검찰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검찰이 유일하게 쫄고 있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또 검찰 수뇌부 뒷조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최동욱 검찰총장 옷 뺏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건 합리적 의심이고 여러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결국 그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고 주도권을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양상인데요. 결국 검찰은 누가 증거를 지시하고 증거 조작이 누구한테까지 보고됐는지를 규명해야 할 텐데요. 증거 조작에 연루된 그 대공수사팀은 물론이고 대공수사를 지휘하는 국정원 2차장과 남재준 원장이 문서 위조를 알았는지 이후에 보고받지는 않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고 오늘 한겨레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로 제출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보고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 위조 행위에 개입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실 부분은요. 문서 조작 논란이 아닙니다. 문서 조작이 확인된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거죠. 국정원은 속았느냐 아니면 문서 조작에 개입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서 조작에 개입하진 않더라도 이게 조작된 문건이라는 걸 알고
재판부에 냈느냐? 이것도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 조작된 문건인 줄 알고 낸 것으로 확인돼 가는 단계입니다. 현재는요. 오늘 경향신문 3면 기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가 위조로 드러난 문건이 진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국정원 직원 이인철, 이 사람은 이게 위조된 문건이란 걸 알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은 위조된 문건인 줄 알고 결국에는 본부에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어제도 관련한 보도가 있었죠. 가서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확인서 써준 거다. 이렇게 이인철 영사가 밝힌 내용이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적어도 국정원 소속의 이인철 영사, 이 사람은 이 문건이 위조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인철 영사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를 자를 것인지, 아니면 이인철 영사, 이 사람 지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본부, 그러니까 서울국정원으로부터 문건 빨리 내놔라. 하도 압박을 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는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야, 위조든 진본이든 뭐 하여튼 우리에게 유리한 그거 빨리 보내!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압박의 주체. 네. 그다음에 그 윗선. 네. 이걸 검찰이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조된 거라도 내놔라. 나아가서 위조된 거란 걸 알고 이렇게 해서 검찰에다 자료를 넘기고 검찰이 이거를 법원에다 넘겼다. 이러면은 이건 뭐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그 몸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뭐 당연히 분노할 일이지만 예. 가장 지금 분개해야 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죠. 예, 우리를 뭘로 보고. 예. 예. 어제 제가 뉴스피드 그 시간에 김용민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재판부가 열받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용민 변호사 이야기는 얼마 전에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재판에서 그렇게 열받아 하는 표정을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법원 조직을 그야말로 기만하려 했던 국정원의 이런 그 마수가 그대로 다 거기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달 말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는다고 하는데요. 자, 유우성 씨 관련한 2심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또 뭐 결과는 뭐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증거가 다 조작된 건데 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을 여지가 없죠. 자, 이 판결문에는 어떤 식의 내용이 담길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은 아무 책임이 없느냐?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사면에서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위조 문서 법원에 제출한 검찰, 알았든 몰랐든 커지는 책임론. 뭐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수사를 누가 하냐면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가져왔는데 이거 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느냐라고 검사를 상대로 이렇게 캐묻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이 검찰 내부의 그 기류가 상당히 아주 아기송합니다. 중앙일보가 그 인용한 검찰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이거 운이 나빠 터진 일이다. 나 같아도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가져온 자료라면은 믿고 냈을 것이다. 한 부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 부장검사 앞에다 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네요. 자, 이게 보세요. 벌써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국정원이 한 일이에요 하고 대충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끝내요? 아니? 그렇게 빨리 그 신호를 보내. 양반. 예. 이걸로 봐서는 결국 검사 책임 없이 국정원에게 몽땅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번 수사의 결론을 내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을 저는 중앙일보 기사에서 느꼈습니다. 예, 뭐 이런 기류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절실한 거고. 그렇죠. 예. 아무개가 자기 머리를 이발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특검 주장하는 이 야당의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예. 자,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부에는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죠. 관련자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그 국정원 직원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이 검찰의 수사진들, 예,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예, 중국 공문서는 중국에서는 공문서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사문서죠. 사문서 위조도 이게 벌을 면치 못합니다. 법률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보안법의 무고 날조죄입니다. 단순히 문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요. 특정한 개인을 이 사람 간첩이에요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간첩죄와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12조를 보면은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범죄 증거를 날조하면은 해당 범죄와 같은 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우성 씨한테 간첩죄를 적용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간첩 무고죄도요 같은 형량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인데, 자, 이게 바로 그 간첩죄고요. 같은 형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수사검사 또 국정원 직원 사형,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그런 형,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무고 날조죄를 적용하려면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의성이 입증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멀쩡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야 뭐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말이죠. 또 뒷북을 치는군요. 어제 조선일보가 국정원 남재준 원장 책임지라 이랬는데, 예. 오늘 동아일보가 하루 늦게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하고 국정원 개혁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재준 원장 등 수뇌부가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남 원장을 문책하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그 보수 언론들의 표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제대로 짚었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설의 신문 동아일보 말이죠. 유우성 씨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신문입니다. 지난해 1월 21일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인데요. 예.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서 탈북자 간첩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유우성 씨와 관련해서 그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다 허위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가 3차례에 걸쳐서 탈북자 간첩 이런 기획 시리즈를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봉창도 누리는 짓을 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중동 이 신문들은요. 유우성 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을 그럼 어떻게 보도했느냐. 대체로 외면했습니다. 국정원이 주요 증인으로 내세운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의 회유 협박에 허위로 자백했다라고 증언했고 국정원이 낸 사진이 결국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8월 그래서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조중동은 짧게 보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올해 2월 14일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 3건은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돌입하면서 조작 의혹이 본격화됐죠. 이때 조중동은 뭐라고 했느냐. 절차상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의 검찰과 국정원 쪽 주장을 잔뜩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과 국내 정보기관이 동북지역 정보전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중국이 기분 나빠가지고 국정원 검찰이 낸 자료가 위조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증거 조작 가능성은 애써 감췄고
에서 은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보수신문들은 이렇게 이후에 진상 파악에 주력하기보다는 국정원과 검찰을 감싸는 논리까지 내놓으면서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대변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동아일보는 국정원 주장을 제목과 기사 내용으로 비중 있게 인용을 했고요. 조선일보 아시는 대로 그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이 사람 칼럼을 통해 가지고 이거 중국이 자기 나라 국민 유우성 감싸는 게 당연하지 않냐? 중국이 지금 국정원 검찰이 낸 자료에 대해서 위조라고 했는데 위조라고 얘기하겠지. 신본이라고 얘기하겠냐? 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칼럼을 요 며칠 전 3월 5일에 실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일보도 거의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신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 칼럼을 쓴 3월 5일 그 이튿날인 3월 6일이었습니다.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협력자인 김모 씨가 국정원 의뢰로 위조 문서를 구해줬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뒤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였습니다. 예. 위조 사실이 명백해져서 국정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 조선일보가 나서서 어제는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져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자, 이 조중동, 이 신문들이 단순한 오판을 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원과 보수 언론의 유착고리를 우리는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관련한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면에 있습니다. 꼭 조중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보수 언론사 간부들이나 보수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특정 내용의 칼럼을 써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관계한 기사입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여론 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이 보수 우파 인사들의 글을 트위터에 조직적으로 퍼나른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보수 언론 간부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국정원에게 유리한 칼럼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수 우파 언론사들이 칼럼 기사를 내놓으면요, 국정원은요 이 기사들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킨 것입니다. 자, 이런 유착과 공조의 고리, 그 맥락을 이해하셨죠? 보수 언론 그리고 국정원은 한 배를 탄 그런 관계다.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실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유한한 언론입니다. 예. 예. 이게 좀 웃음이 터질 만도 한데 말이죠. 너무 썰렁하니까. 유한한 언론, 제가 다시 한번 유한한 언론입니다. 예.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제 그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죠. 자, 사실 이번 그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은 현 정부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데다 중국 정부가 문서가 위조라고 못 박은 상황에서 증거 조작 정황도 갈수록 뚜렷해져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방관적인 자세로 이렇게 버티다가는 시직이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라고 한국일보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가 검찰 수사에서 문서 위조를 실토하고 자살을 시도한 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를 느낀 것으로 이 풀이가 되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그런 것일까?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 실리자마자 마치 신호탄과도 같이 그 사건이 이어졌단 말이죠. 조선일보의 남재준 원장 책임져라 이런 사설이 실리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아침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서 이 국정원에 대한 질타성 주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방사원 사장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분의 매체에서 그런 사설을 썼으니 네. 따를 법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를 보고 결국 이 양반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통일과 관련한 그런 기획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아젠다를 설정했단 말이죠. 조선일보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새 모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서민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 복지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빨리 홍보하라.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지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이런 신문들이 계속 그 새 모녀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이용해봐야 혜택이 없다. 경향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군요. 그렇게 줄지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보도는 안 보시나 봐요. 조선일보가 보도해야 이 나라 사정을 파악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말이죠. 자, 전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 박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짧게 해야 될까요?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서울의 30곳을 대형 개발하겠다. 제2의 뉴타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한겨레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런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발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양반이 서울 동작을 해서 2008년 3월 27일 총선 출마하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확실히 설명했고 오세훈 시장도 약속해줬다라고 했는데 총선 엿새 후에 4월 15일에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은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시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게 또 법적인 논란까지 갔었죠. 이게 법정 재판전까지 가다 섰죠. 예. 그래서 결국 뉴타운 공약은 뻥 공약이 됐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게 사당동과 동작동에 반드시 뉴타운 건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지금 부동산 위기 시대에 제2의 뉴타운 공약, 이 봉창 두드리는 공약을 내놓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 정몽준 의원입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뉴스바 막간 코너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시간입니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 중에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를 들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는 의미로 조스바라는 코너명을 지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고요. 또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가장 크게 신경 쓰이는 사람, 아무래도 남재준 국정원장일 겁니다. 남재준 원장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들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치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말미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야권 통합 완성의 신호탄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신당 창당으로 보수 결집에 맞서려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천호선 대표님 그리고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후보로 좀 거론이 됐었는데 예. 두 분 다 안 나가시기로 이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선거 야권 승리를 위한 수도권 선거연대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예. 사실 야권연대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 반대해서 야권이 다 힘을 합친다는 뜻도 있지만 대개 선거에서 야권연대는 후보를 단일화하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예.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최대한 단일화한다 이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야권연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경기 시장과 지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어떤 정치개혁과 복지국가 지향의 원칙에 맞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두 군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불출마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천호선 대표나 심상정 원내대표의 경우에 서울시장 경기지사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절대 안 나가시는 거죠? 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그 발표 당시에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셨는데 어제 그 발표 내용이 어떤 이 통합이나 이런 야권 좀 함께 힘을 모으자 여기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양자 통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말씀드려왔듯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거나 견제해달라는 요구와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자구도에서 후자, 바로 그 안철수 현상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라 라는 것들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거대 야당이 탄생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이 됐고 저희로서도 역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전략들을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전략을 재검토해서 이제 전략의 어떤 변화를 시도한 것이고요. 뭐 정치적 화답이란 표현은 뭐 저희들이 비판적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쪽에서 어떤 반응이 혹시 있었습니까? 뭐 저희 스스로 판단하고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무슨 반응을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의당이 야권 전체 승리에 복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아마도 2010년 지방선거 때 그 노회찬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완주를 하고 당시 한명수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그 시장에게 이제 석패한 일종의 이 트라우마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어디나 현재의 결정에 과거의 사례들을 다 참고하는 것이죠. 우리 당 차원에서는 뭐 경험과 교훈 그것도 하나의 사례였죠. 이번 결정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하지만 뭐 이것이 저희 당 차원에서 뭐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어차피 그때 당시 진보신당이 아니고 새로운 세력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고 그런 경험을 함께 짚어본 것일 뿐이죠. 이 서울 경기 제외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 뭐 예정대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다른 지역에 어떤 후보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만 저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천에는 그 김성진 후보 그리고 울산에는 조승순 전 의원이 시장 후보로 또 경북과 대구, 대전에서도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는 저희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더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 후보들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야권 연대와 다르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인데요. 정치개혁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분명히 지향하는가, 그리고 노동가치를 존중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 완주할 것은 완주하고 또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의미의 정치교체 연대는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후보들이 끝까지 뛰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주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전으로 실제 들어가면 이제 야권 후보하고 또 여권 후보하고 박빙 싸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완주 가능성에 대해서 제고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권이라면 무조건 뭉쳐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그런 의미의 야권 연대에서 우리가 이제 차원이 달라져야 하고 진화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할 거면 만약에 야당의 후보인데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고 보겠지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와 조건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후보다. 그러면 연대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무리 뭐 야권의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정치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총선까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안철수 현상이 생긴 것은 지금 이런 체질, 이런 어떤 문화, 이런 세력을 가지고서 과연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의문과 비판적인 의식들이 담겨진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테니 작은 당은 무조건 뭐 굴복하라
이런 식의 과거 같은 야권 연대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나 정치 혁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통합신당이 3월 말까지는 창당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쪽에서 좀 보다 넓은 차원의 선거연대나 만약에 통합 제안이 온다면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통합 문제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밖으로부터의 책임 있는 제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당내에서 통합하자는 주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급할 것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절대 다수의 판단은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진보 정치의 역할이 통합신당 내에서 실현되는 것은 뭐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연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야권 연대와 달리 차원이 다르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정치개혁, 복지국가, 노동가치 존중 이런 기준을 갖고 서울과 경기는 이것에 가까운, 똑같지는 않지만 가까운 후보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고요. 예. 다른 뭐 큰 당의 후보에게 무조건 양보하거나 무조건 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 상대에 따라, 구도에 따라 독자 완주를 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되짚어 보면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아니었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제 같은 발표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것은 뭐 선택적인 정치 교체 연대다 이렇게 스스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어떤 제안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회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의회의 비례성 이런 쪽에 대해서 그 통합신당 쪽에서 어떤 통큰 결단을 하면 논의의 가능성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예, 뭐 통합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도 실질적으로 무슨 통합을 하기 위한 뭐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자세를 뭐 다른 정당이 보여줘야 어떤 통합이라는 어떤 논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원칙, 소신, 견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로서는 이게 약간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것은 이제 다당제를 허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10%의 지지를 받으면 10%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진보정당이 계속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합치고 나서는 다시 또 분당할 것이 아니라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꼭 그것이 객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태도가 아닌 이상 여당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7일이었던가요? 그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과 회동을 가지신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예,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까? 예, 저도 조금 전에 그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예. 회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20년 동안 오랫동안 제가 뭐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들을 저랑 한 20년 이상 인연을 가진 분이 한 30분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만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통합이나 이런 둘러싼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협상이나 협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선후배로서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나눈 자리고요. 마치 보도에 보면 그거 얘기 이후에 엊그제 불출마를 결정한 것처럼 사실 굉장히 왜곡된 기사를 써놨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는 제가 뭐 서울 경기지사 우리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뭐 꺼내지도 않았고 그때 결정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오히려 일부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러한 입장에서 회의적이다. 예. 뭐 우리 당내 그거 하자는 주장도 없다. 그러니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쪽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으니 함께 연대해서 활동할 것들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전부인데요. 기사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천 대표님도 그렇고 뭐 심상정 원내대표 지금 의원직을 갖고 계시니까 노회찬 전 대표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셔서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게 그러면 7월 그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인데요.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7월 재보궐선거는 사실은 어디까지 될지가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아마 경기에 2군데 정도 일단 수도권을 놓고 보면 지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뭐
서울의 서대문 같은 경우, 서대문 일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하거든요. 저희는 뭐 재보궐선거에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부응하는 후보가 있다면 나갈 수 있다는 건 항상 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론한 뭐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거기에 나간다 이런 것들을 확정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출마 가능성은 뭐 아예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시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뭐 심상정 의원이 현재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예. 저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 노회찬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열려 있는 것이지만 뭐 노회찬 대표의 경우 지금 노원병 지역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요 며칠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어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엊그제죠. 뒤늦게 밤에 뭐 이메일로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뭐 발표문이라는 거요. 여전히 뭐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마치 오히려 피해자인 양, 조력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 양 그런 거짓 연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국정원이 벌인 일은요. 제가 뭐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만 뭐 영화에 나오는 범죄 집단으로 타락한 정보기관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익에 헌신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보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의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인권이 유린되기도 했고요. 그 당사자가 국민에 대한 사기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조직범죄이죠. 그리고 국가 유신을 추락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원장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사라고 지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재준 원장 해임해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천 대표님은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 조만간에 어떤 그 인적 쇄신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검찰도 과연 국정원한테 이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기만 할 거냐? 예. 검찰도 고민이 되죠.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그런 면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남재준 원장이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만 가지고 거론되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죠. 선거에 개입해 오기도 하고 다른 국정원과 검찰의 많은 사안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호숙 부총리도 지금 조용히 지나갔지만 예. 금융대란 때 마치 그것만 수습하면 어떤 책임 있는 경제라인에 대한 교체를 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그렇게 할런지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예. 어제 문병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런 정도라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총사퇴까지 저는 뭐 총사퇴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관들 경제라인 그다음에 남재준 원장 그리고 법무장관 예. 이분들은 더 유지시키면 유지시킬수록 박근혜 정권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천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어제 하루 병원들이 부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맞서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었고요.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밥그릇 챙기게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의사협회는 이달 하순 한 엿새간의 집단휴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예. 만약에 의원님께서 현직 그 의사로 계셨다면 어제 휴진에 동참하셨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지금 처한 상황이 이제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예. 네. 어제 하루 동안 이제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했는데요. 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그 휴진에 참여한 그 비율이 좀 높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휴진한 비율은 뭐 정부 추계로 한 30%, 그 다음에 의협 추계로 한 50% 정도인데요. 예. 그 실질적인 그 파장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좀 다행이죠. 그건 국민들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좋은 일이었느냐 나쁜 일이었느냐 하는 건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우선 이제 휴진을 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게 된 것은 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나 이 휴진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그런 의사 표현의 그 방법으로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의료 영리화가 국민들에게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상당한 그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 가지 서로 그 다른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집단 휴진 말고는 이 정부의 그 의료 영리화 정책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선 의사들과 이번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까지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까지 보건의료에 있는 주요한 그 전문직 단체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의료 영리화를 반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지가 이제 벌써 한 석 달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이면 사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의 그 정책을 그 반성해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불가하다는 이유를 납득시키려고 애를 썼었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항의의 표현으로 이런 그 집단 휴진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또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봐줘야 되겠죠.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의사협회가 수가 인상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휴진에 들어갔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만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 점은 이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간접적인 원인 또는 이제 이 바탕에 깔려 있는 원인 이런 거는 이제 의료 제도나 건강보험 제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그것도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개선 요구를 해왔는데 예. 그거는 또 상당히 풀기가 좀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것은 물론 바탕에 깔려 있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의료 수가 문제 이거는 조금 부차적인 것이었고 예. 주된 것은 의료 영리화였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부나 새누리당에서는 의료 영리화 아니다. 뭐 이런 주장 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정책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 표명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그 시민단체, 전문단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그 세 가지가 주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원격 의료,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이제 약국 법인,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우선 의료 법인이 영리법인을 자법인으로 세울 수 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병원이 별도로 자기 산하에 회사를 차려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 이런 것인데요. 예. 이거는 뭐 지금 그 언론 듣기에도 굉장히 이상스럽죠. 이게 비영리 기관이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그 내용, 그 회사가 하는 업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툼이 있었는데 어쨌건 영리 그 추구를 하게 되면 병원과 이 회사가 그 통째로 다 영리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원격 의료는 이게 지금도 이제 그 일부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 오벽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건 허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가 집에 있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 이런 환자들을 그 문자 그대로 전화나 컴퓨터로 그 진단을 하고 약 처방까지 내주겠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제 의사들이 그 전부 화를 내게 된, 그 분노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사실 의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약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약국을 그 법인화해서 여러 개를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편의점이 뭐 그 도처에 깔린다든가 예. 또는 재벌 빵집들이 동네 빵집을 다 그 잡아먹은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약국도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방송이라서 이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커피 체인점 이런 거가 도처에 깔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동네 약국들은 버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원격 진료에다가 법인 약국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진단하고 택배로 약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상황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동네 의원이나 약국은 다 무너지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거를 어떻게 야당이나 또는 의학 전문인 단체들이 찬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냐,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 뭐 개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요. 약국도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약국이 법인 약국이라고 하는 건 회사 법인 약국을 뜻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약국이 그 회사가 된다는 거는 화장품 가게나 무슨 옷 가게처럼 된다는 거예요. 약국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라는 그런 전술로 나갈 텐데 아시다시피 그 의료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사가 그걸 권했을 적에 소비자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고 동네 약국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가격도 올라가고 커피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예. 예전에 다방에 마실 때하고 지금 커피값이 품질과 비례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원격 예. 진료도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 환자한테 손해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질을 담보할 수가 있겠어요.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자기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전화해다 대고 증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의사가 어떻게 그걸 믿고 정확하다고 믿고 약을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이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이게 그러면 아까 원격 진료에서 의료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거를? 예. 환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의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저 소위 산업의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깊이 있게 자꾸 제가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해보면 구체적인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전부 다 지금부터 더 생각해보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서 제가 장관께 질문을 했어요. 일자리 계산해 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어떻게 일자리 개수 계산도 안 해보고 내놓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 정부가 지금 아무 준비 없고 성의 없이 그냥 마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파업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의사협회가 당장 오늘 24일부터 한 엿새간 전면적인 집단 휴진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혹시 보시기에 그 사이에 의정 간의 대화 이렇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의정 간의 대화도 해야 되고요. 또 민주당도 이게 6일간 파업을 한다고 하는 건 어저께 하루 파업을 한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민주당으로서도 이거는 막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6일간 의사 파업이라는 거는 너무 이건 사회적 파장이 커서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난 연말에 철도 파업 때 결국 민주당에서 나서서 좀 파업 종료시키는데 좀 역할을 하셨는데 네. 예, 이번에도 좀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성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너무 고집이 세잖아요. 예. 네, 기초연금법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지금 뭐 기초연금법안 이거 처리 마지노선을 어제로 정해놨다가 여전히 지금 입장차 못 좁히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떤 게 지금 핵심 쟁점인 겁니까? 이제 기초연금도 이게 좀 무리하게 제한이 된 것인데 기초연금을 워낙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10만 원씩을 받고 계시거든요. 70%의 노인들이. 예. 그런데 이것을 지난 대선 때 20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겠다는 공약이 양당에서 있었어요. 민주당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얌전하게 공약을 했죠. 80%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 더 앞서갔어요. 100% 노인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 예.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홍보력이 좋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새누리당을 많이 찍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새누리당이 실제로 한 말은 70%의 노인에게 20만 원을 드리는데 그것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 중에서 가입을 오래 하고 받으시는 돈이 많은 분들은 이 점차적으로 감액을 해가지고 예. 10만 원까지 감액을 해서 드리겠다. 결국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연금이 흔들거렸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고 있으면 20만 원을 다 못 받고 10만 원밖에 감액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에 들을수록 손해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게다가 이게 그 10만 원이 지금은 이제 그 70%의 노인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7% 정도만 10% 감액 지급받는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금방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깎이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2050년까지 가면 그게 그 거의 50% 이상이 10만 원밖에 못 받게 돼요. 감액 대상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노인들은 20만 원을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노인들한테는 그럴듯한데 앞으로의 노인, 그 노인부들의 아들 세대든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밖에 못 받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정부의 의도예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의도가 앞으로 점점점 연금을 깎아나가겠다. 이게 정부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고 새누리당은 이걸 꼭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7월 지급은 어려워지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초조해져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안달을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법 그대로 기초노령연금법을 써서 현행법을 써서 20만 원으로 액수 조정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달을 하느냐? 여야의 입장 차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그 입장 차가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정원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가 아닙니다. 파업 중인 의료계를 겨냥한 것입니다. 물론 국정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셨어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침묵을 유지해왔습니다. 국정원이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면서 거듭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와중에서도 침묵했고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케 해도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아무리 반발해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한마디 한 직후 180도 달라진 겁니다. 3월 10일 사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직전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한마디를 하니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의문은 풀렸습니다.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조중동동 보수 기득권 언론이 감추는 그런 세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은 한 달 만에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밀양 산해면 보라마을 102번 송전탑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남 도민일보의 표서혜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보라마을 102번 송전탑 공사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밀양 산해면 보라마을 논바닥에 102번 송전탑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 마을 70대 주민이 지난 2012년 1월 16일 송전탑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이후 중단됐던 공사가 26개월 만에 재개된 것인데요. 예. 한국전력은 경찰 도움을 받아서 어제 공사 현장에 오전 7시부터 작업자와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굴착기는 논바닥을 팠고 작업자들은 철탑이 들었을 둘레에 새 울타리를 쳤는데요. 앞으로 텃파기와 기초공사, 콘크리트 다슬에 이어서 철탑 조립 순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이 보라마을이라는 곳이 밀양 송전탑 이 공사 문제, 여기에서 좀 상징성이 나름대로 큰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무엇보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예. 이 보라마을은 설 연휴 지난 2월 한 차례 파동을 겪으면서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는데요. 마을 총회도 그치지 않고 몇몇 주민이 대표를 하고 나서서 절반 이상 주민이 보상에 합의한 일입니다. 이날 공사 재개는 분란을 겪은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예. 한정과 합의한 주민이 더 많아진 보라마을은 최근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 대표를 교체를 했고 송전탑 반대 주민이 소수가 되고 고립된 셈입니다. 예. 어제 공사 재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 입장 어떤 거였습니까? 지난해 목숨을 끊은 고 유한숙 씨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공사 중단을 요구한 지 한 100일이 다 돼가지만은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밀양 단장 투북 산동 산해면 4개 면에 52개 그 철탑 중에 보라마을이 42번째 들어갔는데요. 예. 구덩이까지 파놓고 죽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저항이 큰 곳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레미콘 차량 진입을 놓고 마찰이 계속 이어졌는데 주민들이 농성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송전탑 공사의 공정 몇 %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2개 중에 41곳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10개 92개가 들어갔으니까 10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지금 건설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예. 표 기자님이 쓰신 기사 속의 사진을 잠깐 보니까요. 이 주민들이 현장에 설치해뒀던 여러 구조물들이 이렇게 좀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주민들이 지금 반대 대책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좀 많이 좀 힘을 잃으신 상황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구조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02번 송전탑이 들었을 인근 논바닥에 밀양의 얼굴들이라는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1차 밀양 희망버스가 다녀갔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미술가들이 볏짚을 흰 비닐로 싼 베일러 40여 개를 6단으로 쌓은 설치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 이 논바닥에 밀양 주민들의 얼굴이 이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한정관계자는 아침에 왔을 때부터 무너져 있었다고 했는데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생긴 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격렬한 주민들 저항은 없었습니다. 울타리를 잡고 서 있는 정도였는데 공사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한숨조차 내뱉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만 보였습니다. 예. 70살 되는 한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착잡하기 그지없다. 우리 마을은 여느 마을과 달리 귀한 목숨을 잃은 곳인데 마을이 콩가루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 서 있는 주민들께서 이 구조물을 좀 훼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고가 됐었는데 이 밀양 주민들 서울 올라오셔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제 1인 시위 벌이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부터 14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0월 공사 재개 당시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립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통행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긴급 구제 신청을 인권위에 냈었는데요. 예. 인권위는 이 긴급 구제를 일반 진정으로 돌려서 논의를 해왔는데 넉 달 만인 지난 2월 10일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진정을 받아들인 권고가 아니라 의견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이 인권단체 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진정 5건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뭐 밀양 지역에서는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직인 홍준표 지사 워낙 뭐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입장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 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일단 그 도지사 후보들 같은 경우에 통합진보당 강병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송전탑 공사 중단을 계속 요구해왔고 예. 이 새누리당 내에서는 홍준표 현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 양자 구도로 압축이 되는데 예. 홍준표 지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 좀 해결 의지를 밝히기는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그런 그 해결 의지나 그 진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관련해서 박완수 전 창원시장 도지사 예비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임기 내에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이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손 놓고 있은 데 대한 그 비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박완수 예비 후보는 행정 책임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앉아 보고만 받는 이런 것은 해결 의지가 전혀 없어서 송전탑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김경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없었습니까? 김경수 예비 후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정영훈 진주시 갑위원장이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예. 김경수 봉화사업본부장은 북콘서트를 하면서 출마를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 경남 도민일보의 표세호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오늘 드린 질문은 현재 사퇴 압력 받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속내 어떨지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님, 윗분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버텨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낭만 고양이님,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전두환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다같이 살자님, 건드리면 터뜨린다. 다 죽자. 뭐 이런 심리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산나리님, 다음엔 들키지 않고 잘할게요. 예, 호박님, 그네 누나 우리가 남이가 우리 동지 아이가 뭐 이런 속내일 것이다. 의견이시고요. 해해님입니다. 괜찮아 국민들 닭대가리야 금방 잊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마로님, 국정원은 원래 그런 곳이야. 잘못이 있다면 들켰다는 것뿐. 예, 부천 은정 아빠님 의견 마지막으로 소개됩니다. 난 지금 그네를 탄 것뿐 아무리 밀어도 그네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